예, 오늘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 또 이상만 의원님 오셨죠. 온건파로 소문이 나신 분이라 이상만 의원이 보는 윤석열은 어떤지 저는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안녕하세요. 온건파라고 불렸는데 사실 저렇게 온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예. 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표현을 절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나 솔직히 웬만큼 강경파인데.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좀 강경원이 야단을 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죠. 이제 본인이 자기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냐면 현직 공무원 신분에서 뭐 대선 후보 지지율이 뭐 몇 프로다 이러면 본인이 나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나가서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현재 공직자니까 이건 나가지 않겠다고 하든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 정치 않는다고 선언해라. 그러죠. 그래야지 검찰총장이 무슨 언론사들이 대선 후보에 이름을 넣는 걸 넣지 말라게라. 오다가 하다 보다 못하니까 뭐 혹시 국민의 짐당이라도 부르는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단단히 나무랐더군요. 네.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가 자꾸 올라가니까 사실 제일 괴로운 데는 국민의힘당이에요. 자체 내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뭐 지지율은 안 제일 나오고. 높아봐야 뭐 3% 4% 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 오히려 국민적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반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양심이 좀 있으면 내가 현직 검찰총장인데 어떤 대선 후보의 지지율 이런 조사가 나오면 정색을 하고 이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입장이 아니다. 난 공무원 신분이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문제가 많은 게 뭐 처와 장모 비리도 많이 사기극도 드러났지만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사기성이 농후하지 않은가 제가 좀 강한 발언인데 이런 생각 드는데 이상만 의원님 그게 어떤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정말 맞는 행동입니까? 아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은 특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와 연관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고 은근히 즐기는 형태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본인 장모님, 본인 부인에 대한 문제는 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번에 좀 문제시된 게 법원에 대한 우리 법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관에 따라서 좀 성향이 어떤지, 뭐 우리 법 연구에 소속되어 있는지, 시위 경력은 있는지, 또는 블랙리스트에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그 블랙리스트 작성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격한 불법적인 사항이고요.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것이 또 이제 그 직무 정지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법원에서 본안 내용이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안은 자기는 따지진 않겠다. 다만 이게 본안 심사하는데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시간 관리는 과정 속에서 검찰총장 자리가 공백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지금 있는 직무정지 가처분만 취소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는 그대로 업무대로 지금 일단은 하게 놔두는 거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는 그대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징계 절차는 계속해서 징계 절차는 계속 밟아 나가는 네.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인가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구체적으로 징계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징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예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이 국정 전체에서 보면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 여망이고 국민들의 뜻 자체가 좀 사법부가 과거의 독점적인 그런 행태 또는 권위주의적인 행태 또는 이것을 정권 지향적으로 갔던 것을 좀 고쳐서 사법부가 올바로 쓰라는 게 국민적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번에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주 혼미스러운 관계가 돼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이 상당히 명확한 총장이 전직에 복귀하게 되고 그것이 또 6개월 동안 이게 또 보나마나 징계 절차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몇 개월이 소요되는 이런 혼란한 사태가 굉장히 유지될 거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럴 때 좀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회가 나선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추를 하는 거죠. 탄핵소추. 탄핵소추. 예, 탄핵소추면 아까 얘기했듯이 탄핵소추의 사유는 분명합니다.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불법 사찰이 네.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합헌이냐 위헌이냐 여부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맡기는 따지거든요. 거고. 예.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그걸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이제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갈라져서 이런 복잡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뭐에 있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가 이제는 왔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네. 국회는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위임 속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위법성이 분명하다. 그리고 위헌이 분명하다. 네. 이런 판단이고요. 이런 판단이 된다면 의회가 좀 과감히 이번엔 나서서 탄핵 소추안을 제기하고 의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직무도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되면 검찰 내부도 이제 좀 잠잠해질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이랄지. 네, 검찰 공수처랄지.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예. 그 법무부 차관이 네. 윤석열 그 징계위 위원장 못 맡겠다 해가지고 사표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누구지 그 새로 임명을 네. 해서 내일 모레 4일 날 네. 징계가 열리는데 만약 징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중징계가 내렸지만 네. 그때 바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효력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안을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대통령의 해임에 의해서 정리는 되긴 하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나마나 내일 모레 뭐 정직이 됐든 뭐 해임이 됐든 파면이 됐든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이 되면 결정한 거에 대해서 행정고등법원에다가 취소 결정 요구를 할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네. 해임을 해도 아니. 예.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무조건 그 다음 날. 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결정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부담을 무릅쓰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예? 국회가 나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탄핵 소추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그때는 당연 직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검사직은 유지하되 직무가 당연히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상만 의원님 여기 가셔가지고 바로 탄핵 발의안을 좀 대표 발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죠. 지금 김두관 의원이 네. 그 전에 내가 뭐 해임안 내겠다 이런 그 얘기들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은 국회에서 탄핵을 해버리는 건데. 그게 제일 그렇죠. 그게 그리고 권위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의원들이 그걸 탄핵하면 되는데 왜 안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직무유기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좀 왜냐하면 예. 여태까지 이제 우리 헌정사상 검사를 탄핵한 검사나 법관을 탄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다 보니까 기존에 왔던 전통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자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했던 그 우리 법관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이거 분명히 따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에 대한 감시관 역할도 국회가 하는 거니까 네. 감시관 역할로서 빨리 탄핵을 소추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의뢰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독일도 굉장히 사법국가입니다. 네. 사법국가이기 때문에 이 법관이나 검사들에 대한 지위를 참 존중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지금 얘기했던 탄핵소추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존의 관례의 전통을 좀 깨고 사법 권력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호 견제와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정정순 국회의원이 체포 동의안에서 우리가 체포를 동의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도 일정 부분에 대한 뭐 위법 사실이 있다고 가정이 되면 검찰에서 조사도 하고 통제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국회도 만약에 검사나 검찰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줘야 됩니다. 그럼. 그래야 서로 상호 균형을 이루고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견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락할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길은 예를 들면 뭐 법관이 됐든 검사가 됐든 뭐 이런 경우에 대부분 헌법이라든지 각종 법률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데는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듣다 듣자 굉장히 이제 이상만 의원님한테 시원한 말씀 좀 듣는데 아니 나 그냥 말이 온건해서 그렇지. 아니 지금 어느 의원들도 탄핵하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의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이제 제가 아무래도 뭐 이런 사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깊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과 관련된 우리 동료 의원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좀 올려서 막 여론을 형성하면 언론들이 요즘 페이스북만 보고 기사 쓰잖아요. 요즘 기사는 거의 다 절반은 페이스북에. 근데 페이스북 기사라는 건 반론이 없어. 그 페이스북 쓴 거는 그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예. 진중권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그걸 갖다가 반론, 반박, 진중권의 의견이 좀 잘못된 부분을 기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써야 되는데 100% 그 사람 주장만 쓰는 게 요즘 기사라. 요즘 기사는 서울에서로에다 더 그 다른 언론들이 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 많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둘 간의 갈등 문제로 조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죠. 이기니 싸우는 누가 옳으니 많으니 그리고 검찰이 동요가 되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합리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사실 본질에 대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의 보도가 필요한 건데, 언론에서는 그런 본질의 보도가 아니라 뭐 윤석열이가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들이받는 것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이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제목 장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검찰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 검사들끼리 만나면 뭐 툭하니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만 과거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직에 충성을 다한다. 네.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다한다. 이게 무슨 조직 폭력배 집단도 아니고 족복이죠. 예. 공직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미 네. 그렇게 변질화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변질화돼 버리는 걸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고 자기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권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개인의 어떠한 뭐 통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대 기관 또 이 집행부를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12월 4일 날 그 내일인가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지켜보고 예. 예, 이제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보고 이제 또 이의 신청을 해서 또 뭐 길게 끌고 가면 예. 그때는 저는 국회가 나서야 근데 된다. 그때 이제 이상환 탄핵. 의원님이 지금 원내 부대표시잖아요. 예예. 예,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좀 곤욕스러운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곤욕스러운. 만약 내일 모레 지나가지고 윤석열 처리가 네. 징계위에서 징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윤석열의 잘못은 분명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의원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10명 이상 뭐 발의하는 건가요? 탄핵안도? 그게 이제 3분의 1. 아니 그러니까 발의할 때 법을. 그러니까 3분의 1. 아 3분의 1 3분의 그러면 1이 동의를 해서 그러면 소추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저기 좋은 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초선 의원이 80명이죠. 초선 의원들이 짐을 지는 거야. 초선 의원들 지금 저 국민의힘당은 청와대 앞에 추운데 떨면서 1인 시도했으니까 좀 편안히 계셨잖아.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어떤 결정이 나면 초선 의원들이 3분의 1 발의를 하는데 이상만 의원님이 원내 부대표시니까 대표로 해가지고 서명지를 들고 바쁘면 제가 갈게요. 가가지고 같이 각원 대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공론화도 필요하고 네. 서로의 의견 조율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거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 징계를 해서 지금 앞서서 법무차관이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주재하시오 이러니까 사직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징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본인 판단에는. 징계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그래도 검사들하고 다 같은 식구인데 자기네 검사를 징계한 한 명의 멤버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인식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변호사 일도 못 해먹을 거다. 나중에 뭐 같이 협조해야 될 다른 검사들이 자기를 말하자면 비난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두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정관예우도 못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의식이 어떻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검사 출신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것뿐 아니라 조남관 지금 경찰 대검 차장 이분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을 감싸서 그래야 검찰 개혁이 된다. 이 부분에 이상환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그런 조직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조남관 지금 대검 그 차장이 검찰이 뭐 이렇게 달래서 검찰 개혁해야 그런 된다 건 있을 이런 수 식의 없어요. 얘기를 엊그제 그런 건 했었잖아.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일반 공무원들하고 검사들하고의 형평성도 안 맞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 공무원들을 퇴직하면 5년 동안 관련된 직종에 가서 일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부패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또는 직무상 기밀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또 기존에 가졌던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부처가 하고 있던 일이 외부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용당 주임상 관련 있는 일에 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네, 다른 공무원들은 또 네. 검사들은 자기가 형사재판 열심히 하다가 관두면 바로 변호사가 돼서 형사재판을 계속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형평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 발의된 것 중에서 이제 검사장급 이상은 최소한 검사장급 이상은 변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그런 안을 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이수진 의원께서는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할 때는 뭐 최소한 3년 이상 3년 정도는 변호사를 하질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일정 직급 이상은 하지 못하게 좀 이런 법안도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실 너무나 이게 이 객관성이 안 맞아요. 직책도 완전히 뭐 검사장 하면 뭐 차관급이고 갖은 대우 다 받아갖고 기소권 또는 수사권 독점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꽤 맞추게 하고 있고 또 퇴직하면 퇴직하는 대로 진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무상 기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또 충분히 생업에 종사하고 이것이 뭐 과거 얘기긴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 전관 예우 때문에 뭐 1년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벌었다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고치려면 결국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 입법으로 나서야 된다. 하여튼 오늘 제가 듣다 이렇게 시원한 말씀 하시는 항상 국회의원님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아직 방송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윤석열 탄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너무 혼란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혼란하. 이거 그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대로 안 그래서 그래도 이대로 갈 거예요? 윤석열은 탄핵해야 된다. 진즉 이게 저는 국회에서 이런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대통령 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탄핵한 걸 법원에서 뭐 이거 이의 제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심의하는 거. 언제서 쉬면? 근데 아니 국회는 네. 위법적인 사실, 그러니까 위헌적인 사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소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헌재에서 아주 어렵게 9명 중에 6분 이상의 찬성으로 야 이건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저게 위헌이야 확실한 뭐 100%의 이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로 봤을 때 위헌일 소지가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두 분이나 네. 탄핵에 소추돼서 직무 정지가 된다는데 아니 검찰총장이 무슨 이 나라의 성역입니까? 그럼요. 아 이게 말이 되는 아니 얘기예요? 이상만 의원님이 나 흥분하실 정도로 지금 문제인데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의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이 그렇게 검찰의 눈치를 봐야 된다 봐야 이런 되고. 식이하고 두 번째 법무부 차관 검사 출신이죠. 네. 이 사람이 사표를 내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 어떤 검사들이 뭐 항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심지어 판사까지도 불만 한마디 얘기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게 그동안 이 사법부는 아니죠.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인데 행정부의 검찰이나 사법부까지도 얼마나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야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그 어떤 조작 수사했는지도 익히 짐작이 드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검찰총장을 지금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일회적인 일시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앞으로 국회는 검사나 법관의 그 행동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액팅경이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 국회 내부에서도 일정한 룰을 만들고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부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우리 검찰도 자정하게 되고 사법부도 자정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더 이상 매일 아침마다 뭐 둘 간에 막 싸우는 게 막 지지고 먹고 이러는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로감이 있습니까? 국회가 다소 비난을 받고 새로운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있지만 이제는 결정을 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고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라고. 그런데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은 이건 대통령한테 해임해 주십사 요구를 하는 거고 탄핵은 직접 면직을 시키는 위법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해임 건의안은 그 위법 사실이 없어도 돼요. 위헌 사실이 없어도 일을 좀 못해.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국회에서 일 못 하겠다. 네. 좀 불성실하고 말이야. 좀 정리해 주는 얘기고 탄핵 소추는 구체적으로 위헌 여부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좀 유심 깊게 보는 건 문무일 우리 총장 시절에 예. 지난번 총장. 지난번 총장 시절에 그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그 정보 사찰, 이런 사찰하는 거, 예. 정보 수집, 예. 이런 기능들이 무슨 검사들이 무슨 범죄와 관련해서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막 들쑤셔가면서 뒤에서 협박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렇게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오죽하면 더 킹이라는 영화에 나왔듯이 미리 쭉 사찰해주고 있다가 필요하면 하나씩 꺼내서 써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영화적인 검찰청 이야기로만 보면. 캐비넷에는 엄청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최소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해당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도록 이렇게 검찰을 만들어 왔는데 윤석열 말이야 본인은 검찰총장 될 때 대통령한테 얘기 일정 부분 들지 않았겠어요?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고 또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충분히 그걸 하겠노라고 해놓고 결국은 많은 정보 수집을 다시 옛날로 회귀해서 사찰 순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용납이 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이신 이상만 의원이 정말 그 어떤 객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잘못을 조목조목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뭘 잘못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탄핵에 이제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뭐 몇 가지가 있을 거 탄핵에 아니에요. 이제 발의하실 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그 쓰실 부분을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정치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본인이 항목이죠. 정치적인 문제에 회자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나중에라도 뭐 큰일을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지금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니니 내가 현직 공무원이니 나를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네. 됩니다.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법관들을 사찰한 불법 사찰은 이거 헌법상 법관의 합리적인 판결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관이 자유스럽게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될 문제를 그 사람 성향을 파악을 해서 조절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판결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이 위헌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탄핵소추가 돼야 되죠.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전 뚜렷하다고 봐요. 혹시 그 장모와 처 관련 사건 저희들이 고소고발해가지고 이번에 각하된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위중죄로 저희가 고발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각하하면서 우리가 왜 각하했는지 그 내용을 띄워봤더니 위중죄는 맞는데 우리한테 고발할 자격이 없다. 위중죄 고발은 국회 운영위원이나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윤석열이 국회에서 뭐 그런 위중죄로 문제도, 고발을 하게 네, 되면 그런 이건 이미 검찰에서 위중죄는 아니, 뭐 맞다. 그 외에도 뭐 위중죄라든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은 뭐 그 안에 나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만 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근본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미연 판사가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심의할 때 취소했죠. 예. 사찰 부분 심리를 안 했다는 얘기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본인은 뭐냐면 본안 소송이거든요. 그게 예. 이제 본안에 가서 징계가 맞냐 안 맞냐를 따져야 되는데 본안 소송에 대한 문제는 자기는 바라보지 않겠다. 바라보지 않고 온리 직무가 정지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직무를 계속했을 때의 문제를 비교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본안 있나요? 소송이 앞으로 6개월, 7개월 이상 걸리니 예. 막중한 검찰총장의 자리를 비워놓으면 국가에 이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지 그 사람이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불법이 아니란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본인이 봤을 때 도둑놈 같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저기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본인이 볼 때 아닐 것 같으면 그러면 일하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본안 소송의 문제를 이 검토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자기가 피해 나가기 위한 궁색한 병명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부분은 제도 느낀 부분인데 조미연 판사가 심리를 하고 다음 날 일은 법무부 검찰위원회 회의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만일 검찰위원회에서 윤석열이 이 징계가 타당하다고 나왔으면 아마 행정법원도 그리 따라갔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둑놈이 지금 창고를 지키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명예훼손죄 걸려요. 저만 걸릴게요.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일예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도둑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판사가 과연 대한민국 있던 상황들이나 윤석열의 그 일가들 혀와 장모의 비리 등등 이런 것들을 좀만 살펴봤으면 도저히 이 사람은 검찰총장에 있을수록 또 그걸 떠나서 현재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만 봤어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맞는데 인용한 부분은 결국 판사도 그 검사도 걔는 가재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로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떴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판사 출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직무 정지에 대해서 직무 정지에서 취소 이제 직무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본안 심의를 안 하면 거의 많이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이 부작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국민적 혼란으로 만든다는 좀 그런 판단을 못하고 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미연 판사 판결 하나로 어제 밤을 설친 사람들의 손해를 따지면 수조가 될 거예요. 어제 지금 술 마시고 밤을 새운 우리 시청자들 밤잠을 못 자고 저는 밤중에 공동묘지 갔다 왔어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산소에 있는 공동묘지 가서 고기를 한 바퀴 돌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야 이래갖고 이거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국가로부터 혜택도 보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내가 진짜 새벽에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 존경합니다. 무력하다는 생각하셨으니.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존재감이라기보다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 탄핵 소추가. 네.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국회가 책임지고 가자. 네. 그리고 뭐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180석이라고 하는 초유의 의석을 가져다 줬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치 생명을 걸고 우리가 뛰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막 자꾸 양비론에 휩싸여서 뭐 둘 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따지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올바르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오늘 듣다가 아주 반가운 소식 들었고 이상만 원내 부대표께서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초선 의원이 80명이니까 재선부터는 빼고 초선만 모여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은 그래야 뒷말도 없어요. 재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국회 기득권에 좀 들어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진 않아요. 초선 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이러면 이번에 이상만 의원님께서 이거 대표 발의를 해주시면 후원 지금 보고 계시죠? 하루 만에 다 찰 겁니다. 정말 오늘 이상만 의원님도 과외로 해주십시오. 이상만 의원님이 자다가 자괴감이 들었다.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자괴감이 들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어제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그런데 탄핵하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내일 모레 이제 법무부 차관이 바뀌어서 징계가 열려서 윤석열을 해임 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직무도 정지되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일을 못 하는 거고 해임이 되면 바로 나가는 거고 벌금형이 떨어지면 이제 돈을 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인사를 기다려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상 조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10중 8구 징계 떨어지면 그 다음날 법원에다가 소송을 낸다니까요. 소송 낸다고 윤석열은? 소송을 내죠. 그러면 또 조미연 판사가 또 만나요. 소송을 낸단 말이에요. 소송을 내니까 소송을 내놓고 몇 개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소송을 내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검찰총장직을 할 수 없잖아요. 소송을 내도. 소송을 내면 그 자기가 이의 신청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직무정지를 또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법원의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라고 추정이 되지만 여하튼 법원의 심리에 가 있고 이분이 계속해서 현직에 갖는 것은 현직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현직에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직무정지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직무정지 이건 누가 내려야 되나요, 이건? 글쎄, 제 생각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같이 내리면 같이 내려버리면 되겠네. 징계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내리나요? 이제 상급자가 내리는 거죠. 대통령은 뭐 해임만 시키겠지. 그런 직무정지는 직접 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자고요. 갈등이 많으니까 깔끔하게 탄핵으로 가는 게. 일단 시청자 여러분 징계위원회에 가는 건 징계위원회로 가고 탄핵은 탄핵대로 해서 경합 여기서 그냥 여기 무슨 복잡하게 이 서울의 소리 방송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여기서 그냥 이상만 의원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하죠. 탄핵으로 가는 걸로.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석열 탄핵 발의가 국회에서 지금 어저께 이 사태를 보고
여러 의원들과 만나서 탄핵뿐이 없다 이런 그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상만 의원님 탄핵 발의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박수 좀 쳐주시고 후원 계좌도 빨리 채워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그래야 되지 않나 봐요. 이제는 국회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 가서 명예롭게 살아오면 그때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여러분 뭐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직무 정지가 돼요.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이 되면 일단 대통령이 수행을 못 해요. 헌재에서 다시 이 탄핵이 무효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탄핵 당하고 직무 정지 당했다가 헌재에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딱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뭐 선거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여기 저기 이 K님이 네. 이상만 의원님이 탄핵하신다니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네요. 아니 그 얘기 하나 한 거예요. 네. 예? 그 얘기 했더니 그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탄핵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그때 저 2004년도에. 2004년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이 탄핵하면 또 올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까 염려되는데 탄핵 다음 날부터 바로 직무정지되고 검사직은 검사직을 유지하고 유지해야 돼. 직무는 할 수 없어요. 검찰총장직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탄핵 소추가 딱 되는 순간 청와대에는 있어요. 있지만 일은 못 봐요. 그렇죠. 예.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거는 갖고 있지만 출근은 직무는 하나요. 못해요. 충무 출근. 뭐 출근을 제 생각에는 못 할 것 같아요. 윤석열 집은 네, 검찰청하고 옆에라 가까워서. 직무 정지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명령권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탄핵하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개인적 아니 좀 수견이다 이렇게 어저께 보시더라고요. 지금 뭐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를 매야 이런 행해지죠. 아무리 수만 명이 함께한 일도 누군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 국회 운영에 가면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러는데 존경하는 의원 이상만 의원님 오늘 와서 이렇게 정말 반가운 말씀을 하실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오늘부터 편히 자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하여튼 좀 동료 의원들하고 좀 많이 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오늘 저 국뽕 뉴스를 하려고 국방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국뽕 뉴스를 하려고 사실 이성만 의원님을 모셨는데 윤석열 관련된 이슈가 워낙 그렇죠. 네, 워낙 이제 저 이슈가 따끈따끈해서 이제 얘기를 꺼내다 보니 상당히 보고 결론까지 냈어요. 탄핵으로 가자 이것까지. 정말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결론까지 내주는 방송 없죠. 분석하고 예상하고 이럴 것이다 해도 대부분 안 맞는데 이거는 딱 100% 맞는 방송이다. 오늘 방송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뭐 국방 분야 관련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요. 몇 가지 뭐 네. 이렇게 해보죠 뭐. 네. 그 우리나라 군사력 이제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원래 이제 국방 분야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방이 강하다 튼튼하다 국뽕 뉴스니까. 국뽕 뉴스로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 지수를 발표하는 뭐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글로벌 파이어 파워요. 예. 우리나라 그 군사력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거기서는 우리가 6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위는 이제 부동의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가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요? 예, 인도가 뭐 항공모함도 있고 핵잠수함도 있고 또 미사일도 좀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제 4위로 돼 있고 5위가 일본. 예, 우리나라가 6위 이렇게 되죠. 예, 우리나라가 6위라는 건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뿌듯하긴 한데 일본 밑에 있는 게 조금 기분이 영 안 좋네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매길 때 이제 민간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뭐 객관적인 공신력이 있어서 각 나라에서 사용하거나 지표로 삼지는 않아요. 다만 이 발표 단체가 민간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언론기관에서는 이제 이 단체의 발표를 많이 이제 인용하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 무기 예를 들자면 뭐 핵무기라든지 또는 뭐 군수의 지원 정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싸우면 선방을 때려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 사실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선제 공격의 뭐 여부 또는 뭐 지형 그 토지 지형의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뭐 인구수, 무기수 또는 군인수 또 예산 이런 50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 자랑스럽죠. 6위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네, 북한이 몇이에요? 북한이 한 25위, 24위, 25위네요. 25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저는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력 비교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과 북한과 일본의 군사력 비교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긴 하는데 이제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여기서는 뭐 숫자로만 나오는 거니까 예. 숫자로만 나오는 거니까 이 숫자로만 보면 뭐 북한이 엄청 센 것 같은데 그 비행기도 뜰지 안 뜰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이게 과연 뜰까 뭐 이럴 그게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구형이고 아주 그러니까, 오래된 재래식 무기가 뭐 많다는 미국 거죠. 29 등 뭐 3세대 전투기도 몇 개 되지 않고 그 실제 F-35가 그 북한을 한번 갔다 왔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요. 그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스텔스 네. 그 비행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 가서 폭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뭐 그냥 초토화가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지도 못할 정도로 구형화돼 있고 뭐 전차 같은 경우도 뭐 천마호, 폭풍호 이런 게 있지만 그 과거 뭐 3세대 러시아 옛날 구소련식 전차를 일부 조금 개조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거. 최근에 이번에 이제 얼마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새로 신형이 이제 몇 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중국에서 받았는지 신형 몇 개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흑표 전차, 흑표 2 이런 데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차하고는 또 코브라 헬기가 한 번 뜨면 16개의 탱크를 구별해서 한꺼번에 폭파시킨다는 겁니다. 아파치 가디언. 코브라가 아니라 아파치 가디언. 이런 게 우리나라 36대가 있고 추가로 한 40여 대 더 수입할 예정이고 또 곡사포 따지면 이제 그 문수는 많지만 이 문수 자체가 북한에서는 대부분 견인포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할 때 그 장사정포를 쐈다거든요. 근데 장사정포 쏜 것 중에 한 50%가 물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에 만들었고 또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그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40km 나가고 이번에 50km짜리도 포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넓게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해서 그 공대지 미사일인데 그게 거의 한 500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 밑에서 쏘면은 그게 저기 휴전선 넘어 그 개성 인근에까지 다 폭파시킨다고 합니다. 거기다 뭐 현무 미사일, 현무포를 통하면 완전히 벙커버스터로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걔네들이 몇 발은 쏠 수 있겠지만 수분 내에 그 특정 지역에 어떻게 참호화되어 있는 부분이 벙커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괴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위성도 새로 뒀기 때문에 또 그 전략 무기 중에 그 EMP라고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그 전기를 이 통신을 마비시키는 그 폭탄이 있습니다. EMP 폭탄도 개발을 해서 만약에 징후가 보이면 그 폭탄을 터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폭탄을 쏠라 그러면 최고 수뇌부에서 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이 다 마비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폭격을 하면 뭐 반나절이면은 다 정리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이 5위고 우리나라가 6위인데 그 예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 그분이 한번 그분한테 물어봤답니다. 미국이 이길까요? 한국이 이길까요? 그랬더니 어떤 국방력 비교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이 이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적인 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공공용 미사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약간 현무 시리즈라든지 공공용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방어용 미사일만 갖고 있지 공공용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공용 미사일을 최소 1,000기 내지 2,000기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발발이 시작되면은 뭐 공항, 그 다음에 항만 이런 쪽에 대거 폭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F-35가 뭐 80대 있고 뭐 120대로 늘린다 해도 비행기가 뜰 수 있어야죠. 공항을 다 미리 미사일로 다 폭발을 하는데 또 항만을 다 폭발을 해서 예를 들자면 배가 오려면 여러 가지 군수 지원을 받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게 있고 그다음에 육군을 따지면 뭐 현저하게 이제 우리는 현재의 어떤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육군 그 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상하기는 전쟁이 시작되면 최소한 우리나라 육군의 70%는 일본에 상륙을 할 거다. 일본에 상륙을 하면 일본에서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하고 북한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실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본하고 해서 미국은 좀 가운데 있고 좀 빠져 있고 북한도 이제 좀 빠져 있고 둘이서 어느 날 잡아서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일 아닙니까? 12월 2일이요. 2일이 아닙니까? 12월 10일 날 0시 0분을 기해서 파이트 딱게 되잖아요. 돼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공군력은 좀 일본이 좀 앞선다는 거예요. 공군력은 좀 일본이 앞서고 그 다음에 해군력도 좀 일본이 앞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해군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잠수함은 뭐 과거 림팩 훈련을 통해서도 그 우수성을 굉장히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접근이 쉽지 않고 가장 큰 게 이 미사일 병력, 공격형 미사일 수에서 일본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평화호법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을 갖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미사일을 뭐 한 2,000기 이상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타격을 하게 되면 군사의 기본 시설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위에 있던 공군력도 대등해지고 해군력도 대등해지면 그때 상황을 봐서 우리 상륙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독도함이라든지 이번에 진수함 마라도라든지 이를 통해서 해병대와 그다음에 육군이 상륙을 하게 되면 기갑부대가 상륙이 되면 그러면 뭐 전쟁은 쉽게 정리될 거다 이렇게 이게 지금 독도함이고요. 이게 헬기 항공모함인 거죠, 독도함이. 그렇죠. 네. 그 올해 그 군사비 쪽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리나라 많이 늘었죠. 지금 8% 가까이 매번 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명박 때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군사비는 더 늘어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군사비가 늘어나면 그 군사비 늘어난 걸로 전부 다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겁니다. 뭐 탱크도 사오고 뭐 아파치도 사오고 저 비행기도 사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방비 예산이 늘어나면 일부 사오는 것도 있지만 다 국내가 제작을 해요. 자체 제작을 하니까 미사일도 자체 제작. 그다음에 이 미사일은 특히 우리나라는 러시아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형에다 플러스 러시아형이 혼합된 형입니다. 그래서 콜드런치라고 그래갖고 이 미사일을 빵 쏘면 미국은 불이 확 나가면서 샥 날아가는데 이 한국형은 러시아 스타일처럼 뽕 하고 일단 올라와요. 그리고 방향을 잡고 갑니다. 그게 콜드런치 방식인데 이건 이제 러시아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만들어. 미사일도 만들어, 탱크도 만들어, 자주포도 만들어. 자주포 지금 수출이 대단하다면서요. 전체 수출량의 50%가 K9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주포의 전체 수출 시장 전 세계 수출 시장 중에 50%를 우리나라가 점했어요. K9이. 경제에도 굉장히. 그다음에 뭐 탱크도 우리가 만들어.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지금 KF-X 우리나라가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비가 늘어도 우리가 스스로 제작하니까 우리의 산업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이 산업이 발전한 걸로 또 우리나라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 이거를 또 수출을 하는 거예요. FA50 같으면 뭐 필리핀이나 뭐 필리핀 등에 우리가 수출을 했고요. 아르헨티나 수출 좀 하려고 그랬더니 영국에서 반대를 해갖고 좀 약간 딜레이 되고 있고. 그 무기 수출 한번 그 그래프 좀 한번 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잠수함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수출했는데 이번에 또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1조 2천억 원어치 또 세대 또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국방 기술력을 높이고 생산을 하지만 생산이 끝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술력 평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술이 한 9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우리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기술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이 있어서 그런 무기를 만들어도 양산 체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치돼 있으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빨리 양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양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야. 생산 능력이 굉장히 생산 능력이. 예. 근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쟁 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고도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이 예산이 투입돼도 예산이 투입된 걸 가지고 우리 산업기술 늘듯이 국방과학기술이 늘어서 전 세계로 무기를 수출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8번째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또 이게 매년 증가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더 증가했겠네요. 그럼요. 국방비가 늘어도 그 국방비를 국내 어떤 생산 산업에 그 연결이 투자하는 된다는 거나 거죠. 똑같죠. 예. 과거에 무기 사오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어디 이제 금속 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 그러면 금속 산업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기술 개발하게 했잖아요. 이거 갖고 미국에서 많이 문제를 삼았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금속 산업과 관련된 무기, 뭐 대포 만드는데 그런 데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야, 니네 이거 한번 만들어 봐. 그럼 무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기술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일반 산업으로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참혹한 과정에서 그게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력이라든지 지속성이 굉장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용보다도 더 정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무기를 만드는데 국방선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 일반 산업으로 오고 또 거기서 기술 개발이 된 무기를 만들면 수출하고 해서 일거양득의 체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거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국뽕 뉴스거든요. 우리나라가 대단해서 대단한 뭐 거예요. 무기, 문화, 뭐 이런 방역 다 네. 지금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저 초심님 죄송하지만 이 검찰 개혁만 남은 거지. 이게 지금 윤석열만 없으면 다 잘 되는 일이야.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윤석열 조남관 뭐 이런 적폐 검 판사만 없으면 진짜 우리나라 그때 이 검찰 이것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무기를 다 만들어내고 수출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불과 몇 나라 안 돼요. 오죽하면 영국이 호위함 있지 않습니까? 배. 호위함을 만드는데 우리나라한테 발주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만들어줍니다. 노르웨이도 해양 강국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굉장한 군사 강국이에요. 그렇죠. 노르웨이도 비행기 배 이런 거 잘 만듭니다. 그런데 호위함을 우리나라가 수출했어요. 우리나라 호위함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값도 싸고 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배랑 부딪혀서 견뎌내는 배가 없어요. 다 그냥 네. 우리나라 배하고 부딪히면 예. 그 견뎌내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그 이지스함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만든 유조선하고 부딪혔어요. 네. 근데 그 이지스함 퇴역돼 버렸어요. 아주 박살이 나갔고. 근데 우리나라 그 유조선 배는 약간 기스가 났다는 이야기야.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그 자위대 쪽에서 독도로 오니까 뭐 저기 배로 부딪혀라 이런 얘기. 처음에 그랬죠. 네, 처음에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 탐사 순시선을 보내고 그 뒤에 자위대가 따라오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 비행기 F-15K를 네. 1년 전에 바로 있었던 1년 전에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F-15K가 최정예 비행기였어요. 일본에는 F-15J라고 하는데 J 다음에 K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그레이드가 떨어져.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폭격을 해버려라.
그러니까 F-15가 뜨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당시에 그 저 누구야 저기 뭐야 아들 조지 부시. 조지 부시, 네. 예?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막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갔냐? 왜 가냐? 그쪽은. 그리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녹음해놨어야 되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직접 본인이 초상화를 그려서 그때 보냈죠. 그때 그랬습니다. 몇 년 전인가 보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러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당당한 나라냐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 뭐 5배 물어라. 너네 여태까지 뭐 1조 좀 넘게 한다. 5조씩 물어라.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럼 못 하겠다. 우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웬만큼 의견이 좀 조율됐는데 다시 조금 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왜 한국하고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 안 되냐 하니까 한국에서 이 대선이 지나고 나면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좀 유화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결과가 끝나고 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멋있는 청와대가 발표를 했잖아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오늘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 이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또 됐으면 저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그렇죠. 당당하게 한 겁니다. 네. 우리 진짜 자존감 있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어제 윤석열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화가 나서 저희가 국뽕을 좀 드리려고 시원한 방송 제가 좀 많이 속이 풀립니다. 우리 이상만 의원님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서 대표 발의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오늘 국뽕 군사력에 대한 부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네. 저도 몰랐는데. 지금 우리 무기 수출이 얼마나 늘고 있어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죠. 예. 지금 이게 지금 연도별 무기 실적 무기 수출 실적인데 그 전에 이거 지금 2019년 무기 수출 순위가 이게 지금 8위입니다. 8위. 8위입니다. 근데 이게 순위가 달러가 아니네요. TIV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보니까 TIV가 국제 무기 거래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단위라고 그러는데 달러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인데 한국이 이제 8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무기를 다 그렇죠. 합친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자주포는 뭐 전 세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50%. 수출되는 양의 우리가 48.6%. 네, 네. 그러니까 거반 50%죠. 예, 절반을 우리나라가 다 차지를 하고 있네요. 자주포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무기도 생산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K9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전쟁을 대비해야 되니까 한 1,100대 정도 있고 외국에다가 한 600~700대를 그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700대 가까이. 그러니까 물량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독일제 그 자주포가 굉장히 좋긴 한데 한 120억, 130억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자주포 K9이 40억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3분의 1 값이네. 예, 그만큼 이제 그 많은 대량화를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진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그 호주의 장갑차 5조 사업 있습니다. 거기 좀 레드백이 지금 그 결승전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 링스 장갑차하고 메탈사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서 되면 미국도 장갑차를 새로 연다는 거예요. 새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뭐 50조 규모랍니다. 50조. 우리나라에서 수출해도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제공호. 예? 옛날 예. 첫 전투기. 제공호나 T-50 훈련기, T-50 고등 훈련기 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미국에서의 훈련기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보잉사에서 완전히 저가를 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T50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저가로 내서 채택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저가로 내서 아직까지 납품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구입 이사가 왔죠. T50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평에 나 있는 비행입니다. 고등훈련기.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투기 형태로 바꾼 게 FA 50이고요. 그러네요. 지금 뭐 이런 부분 아니라 요즘 윤석열 보도만 계속 나와서 또 그쪽만 신경을 모르는데 수출도 3분기에 굉장히 지금 늘어났는데 그 전년 11년 만에 지금 사상 최고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 코로나 국면에 수출이 늘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뭐 가전, 뭐 자동차, 뭐 석유화학 뭐 이렇게 해갖고 15개 분야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줄어든 데가 5군데인데 석유화학 부분을 빼고는 다 10% 이내로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 3% 가량 2.9% 3%인가? 네,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네.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출이 걱정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면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수출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얘기냐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하루에 20만 명이 코로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건 각 나라가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코로나가 확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못 나오게 막아버리잖아요. 예? 못 나오고 이제 뭐 거주 이동도 제한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품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이 비율,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K 방역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이 질 좋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네. 네. 예. 아무튼 제가 국뽕을 좀 장시간 맞았더니 굉장히 우리나라가 되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자랑스러운 나라. 그 뭐 방탄소년단 병역도 BTS. 이번 통과했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저께 본회의에서 네. 그 좀 혜택 병역 주는 연기 거 말씀하시는 다른 거죠.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그런 어떤 연예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그런 우수한 젊은이들은 좀 혜택을 주는 걸로 당연히 난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잘 되고 있죠. K-팝 뭐 K-방역 뭐 해가지고 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언론들이 잘 된다는 얘기를 왜 안 쓰고 그건 윤석열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검찰 개혁의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과제는 또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런 부분에 막 몰입이 돼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 간 어떻게 보면 국론이 분열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럴 때 좀 국회가 나서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현안 부평 미군기지 지역 현안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잘 진행될 건지 그 오염도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인천시가 인수받은 부분이 있고 예. 아직도 인수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인수받지 못한 부분이 이제 빵 공장이에요. 근데 빵 공장에서 빵을 생산하면 저기 오키나와 있는 미군까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올 한 7, 8월이면 다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 공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에 저희들이 조만간 이제 인수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받은 2개 부지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야구장 부지는 이미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벌써요. 네, 시민에게 개방을 했고 시민 여러분이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으로 이제 앞으로 더 잘 조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부분에 있는 인수는 받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중금속이라든지 뭐 석유, 유류도 발생하지만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방화물질, 발암물질이 발암물질. 나와요. 네.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이 다이옥신이 고약한 게 땅 속에 있는데 이거를 꺼내면 이게 기화성이 있어갖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옥신 잘못 제거하면
오히려 하늘로 퍼져갖고 더 하늘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게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와서 미국에 와서 이 문제를 같이 자문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년 앞으로 2년 2022년 정도면은 완전히 제거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땅 속에 있는 다이옥신을 이제 캐내면 그걸 풍선으로 바로 담습니다. 이게 가벼우니까 풍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풍선으로. 그래서 풍선으로 들어서 그걸 다 이제 그 다이옥신을 다 넣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정리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뭐 곧 해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군 기지 문제가 사실 2002년도부터 뭐 반환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20년이 흘렀는데 일부 개방을 했고요. 이제 조금 2, 3년 더 기다리시면 빵 공장도 다 이전되고 다이옥신도 다 제거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쉼터의 공간으로 마련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가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상만 의원님 생각에 탄핵이 제일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부분에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일단은 직무 정지를 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하고 징계 절차에 따라서 뭐 해임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정리의 순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순서로 가는 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가 생겼고 여기에 따라서 이게 막 국론이 분열되면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탄핵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그러면 탄핵이 발의되면 이제 그 청와대도 좀 부담을 덜고 추미애 장관한테도 힘이 좀 되겠죠. 뭐 일단은 이제 본인이 계속 어떻게 이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일단 줄어드니까 상당히 부담이 적어지죠. 그리고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뭐 180석을 얻었는데 이런 교착 상태에 있을 때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의원님들하고 좀 공감대를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예. 뭐 공감대에서 끝나지 마시고 좀 빨리 결정을 해주시고 지금 만약 윤석열의 탄핵 발의가 된다면 지금 가슴에 맺혔던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뻥 뚫릴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셔서. 우리 특정 시청자님의 오늘 푼다 뭐 이런 걸 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중차대한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는 논쟁과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됐는데 뭐 추미애 장관도 뭐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회에 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대의 기관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고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입장을 잘 대변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분한테 있는 생각이라고는 오직 자기는 검찰을 위해서 존재하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걸 존재한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전에 이게 잘 스스로 정리됐다고 한다면 뭐 국회가 나설 필요까지 뭐 있겠어요. 내부적으로 잘 정리되면. 근데 이제 그게 복잡해지면 그때는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하여튼 뭐 국뽕뉴스는 나쁜 얘기를 안 해야 국뽕인데 오늘 할 수 없이 윤석열 얘기를 이상만 의원님이 내가 탄핵시키겠다 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고 법무부 징계는 징계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럼.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또 탄핵을 탄핵으로 또 일단 계속 뭐 진행을 하고 그 징계위원회에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봐야죠. 예, 예. 네. 하여튼 내일 모레니까 들어보고 이게 지리해지는 상황이 간다면 그러면 그 저기 저희한테도 그 어떤 객관적인 또 팩트에 의한 윤석열의 비리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탄핵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오늘 그 국회 쪽에도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로 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뜻밖에도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 이 뭐 반가운 방송 소식보다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 여기까지 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예. 네. 예. 이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예. 이리 오세요. 아니 끊고 해 다시. 예, 그래야 또 다음 사람들이 보지. 이제 끊어진 거예요? 예. 아이고. 다음 바로 방송 윤석열 방송 누가 오시면 이어가지고 예. 예. 예.